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80원을 넘어서면서 1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이달 중에 1,400원대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전망 속에 당분간 강달러 기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환율의 급등 배경부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관련 내용을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어제도 이 시간에 저희가 환율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80원까지 돌파를 했는데요. 계속 오르긴 해왔습니다만 요 며칠 더 이제 탄력이 붙은 모습인데 문제는 지나치게 빨라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미국 달러가 그야말로 킹 달러, 슈퍼 달러, 메가 달러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가격이 아주 고공행진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돈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결국 우리나라 돈을 달러로 바꿀 때 적용하는 그것을 환율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환율이 이제 교환 비율이죠. 통화 간의 교환 비율입니다. 이게 지금 1,386원, 지금 이 시각에 서울 외환시장에서 1,386원까지 올라 있습니다. 역시 13년 반 만에 최고 기록이고요. 특히 최근에 상당히 빨라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9월 20일부터 21일 날로 예정돼 있는 미국 FOMC 여기서 금리 인상, 미국이 또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 확실시 되고요. 현재로서는 자이언트 스텝 0.75% 정도를 올릴 것이 지금 유력시 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미국의 기본적인 달러 강세, 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 강세 속에 유럽 변수가 또 하나 터졌습니다. 유럽에서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제1 노드 스트림 가스 공급관을 사실상 무기한 막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유럽 경제가 더 피폐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 미국의 달러 인덱스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국제사회에서의 미국 달러 가치를 측정하는 지수입니다. 이게 유럽 통화하고 가장 연동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통화 가치가 폭락하면 상대적으로 미국 달러 가치는 저절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나라와 원화와 미국 달러 가치를 결정할 때 세계의 많은 투자가들은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한국 원화를 보기 때문에요. 한국 원화는 우리나라 원화에 우리나라 통화 정책이나 우리나라 경제에 사실 결정적인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대목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최근의 이 미국 달러의 초강세, 우리 환율의 폭등은 거의 뭐 95% 이상 글로벌 요인, 미국과 유럽의 요인이 대부분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수출은 좀 좋아져야 된다 생각하는 게 좀 상식적인 것 같은데 보니까 경상수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품 수지는 또 10여 년 만에 적자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예,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수출하는 여건이 좋아지고 또 수출도 늘어납니다. 예. 실제로 지금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 경제 난 속에서도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요. 그것이 우리나라 자동차가 미국 수출이 많기 때문에 환율이 오른 만큼의 환율 상승 덕을 보고 있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환율 상승 덕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는 환율 상승의 부작용이 지금 현재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더 크다는 거군요.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원자재 또는 원유, 가스 이런 것의 수입 의존이 높은데 이쪽 가격이 워낙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석유나 천연가스도 도입을 할 때 우리나라 돈을 달러로 바꾸어서 결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환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더 많은 우리가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 부담이 더 커지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 수입으로 비싸게 사온 것은 그만큼 나중에 수출할 때 더 비싸게 팔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수출이 환율로 인해서 수출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환율로 인해서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아하. 상품 수지, 경상 수지도 적자로 돌아선 상태거든요. 예. 이 대목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나라가 비슷한 지금 양상을 보이고 있는 글로벌 문제, 세계적인 공통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은행들이 이제 외화 유동성 점검에 좀 바쁜 모습인 것 같은데 정부 입장에서는 아까 지금 교수님 그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의 이유보다는 글로벌적인 경제 위기 때문에 촉발된 거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좀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제2의 IMF 같은 거는 없다 자신을 하고 있다는데 그 근거가 좀 뭐 가능한 걸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우리는 환율이 오르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1997년 우리나라 경제가 IMF 경제 위기를 맞아서 구제금융으로 갔을 당시 국가 부도 사태를 맞았었죠. 그랬었죠. 그때도 그 전조가 환율 상승에서부터 나타났거든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외환이 고갈이 돼서 우리나라에 외환 보유고가 없었습니다. 예. 마지막 그 부도 나기 전날 36억 달러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구체적으로는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지금 4천억 달러가 좀 넘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외환 보유액 순위가 9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IMF 금융위기하고는 패턴이 완전히 다르고요. 또 현재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얘기를 했지만 IMF가 요구하고 있는 적정 외환 보유액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다. 그런 면에서 현재 한국이 특별히 외환 부족으로 국가 부도가 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정부 당국에서는 국민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이렇게 계속 오르면 또 오를 것으로 생각되면 개인들도 달러를 사놓는 게 유리하겠죠. 또 기업들은 만약에 외국에서 물건을 팔고 외국에서 달러를 들여왔다면 그 돈을 바꾸지 않고 달러로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오를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라는 것은 국내 기업이 갖고 있는 돈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기업이 수출한 돈이 중앙으로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어서 어떤 국제사회에서 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각 시중은행들이 스스로 달러에 대한 외환 보유고에 대한 긴급 점검에 들어가고요. 이 기업들의 그 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꾸는 문제, 또 기업들이 수입을 할 때요. 내년에 수입할 걸도 은행으로부터 미리 선물환이라 해서 내년도 달러를 미리 선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간다고 가정을 할 때요. 예. 그렇게 되면 이것을 과도하게 하면 이 또한 환율의 추가 상승 요인이 되거든요. 아하.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자. 이래서 금융감독원이 앞장을 서고 각 금융기관이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실효성은 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부가 나서게 된다면요? 예, 중요한 것은 심리인데요. 한마디로 경제는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해서 환율이 오를 것이다. 특히 만약에 한국 정부는 아무런 환율 상승에 저지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다는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된다면 너도 나도 환율을 돈을 달러로 바꿀 것이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달러로 바꾸는 액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한국을 들어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돈을 한국 돈을 달러로 바꾸어서 나가버릴 이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하. 이것은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 문제가 아니라 환율 문제가 바로 그 자본 유출의 요인이 될 수가 있고 환차익을 노리고 이렇게 또 바꿔서 나간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환차익으로 움직이는 돈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의 확고한 의지 또 그 외국한 은행들, 흔히 이제 대형 은행들을 우리가 외국한 은행들이라고 그러는데요. 네네. 이 은행들의 적극적인 어떤 관리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그러한 환율 오른세 심리를 막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고 적절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보다 궁극적으로는 지금 앵커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환율 상승이 우리가 잘못해서 생기는 요인은 거의 없고 국제적인 요인에서 생기는 것으로 보아서 그런 면에서 결국은 국제 요인의 안정, 진정이 더 큰 문제로, 더 큰 과제로 부각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심리적 불안정성을 또 국민들도 좀 낮게 가질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렇죠? 국가가 부도날 가능성은 뭐 현재로서는 그러니까요.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러화의 역대급 강세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이 반사이익을 뭐 누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반드시 미국에만은
좋을 수 없다.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미국 사람들 중에서 해외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큰 이익을 누릴 겁니다. 그러겠죠.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그 달러를 가지고 전 세계 어디나라도 관광을 가거나 출장을 가면 종전보다 훨씬 더 높은 구매력, 더 많은 물건이나 더 많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해외로 돌아다니는 사람의 숫자는 미국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이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모두 좋고 모두 나쁜 것은 경제 지표에서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강세가 되면 미국에도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특히 미국의 수출 업체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애플이 아이폰을 판다든지 또 구글이 물건을 판다든지 이랬을 때 외국으로부터 거두어 들이는 달러의 금액 수입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미국 수출업체들은 상당히 피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정부가 달러 강세를 용인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물가 때문입니다. 이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안정이 되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물건이 안정되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도 현재 달러 강세를 막을 의지가 거의 없어 보이는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그런 면에서 결국은 미국 물가가 변수다. 미국 물가가 언제 안정되느냐. 그것이 결국은 환율, 미국에도 현재 이 환율이 너무 오르면 부메랑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미국이 물가가 안정이 되면 미국도 환율 상승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이게 되고요. 통상적으로 역대 미국의 경제 정책을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의 강한 달러를 미국 경제가 스스로 감내할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조건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궁금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 정점이 어딘지 또 얼마 수준인지 이것을 정확하게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6월에 그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최근 들어서 티핑 포인트가 있듯이 막 확 오르는 느낌인데 지금 1,380원이니까 1,400원도 열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더라고요. 교수님, 그 박사님께서 보시는 그 정점은 뭐 잘 맞출 수가 없겠습니다만 예상하시는 추정치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부채를 안 가져왔어요. 오늘 부채 도사가 이렇게 예측을 해야 환율 얘기가 나오면 그런 정도로 누구도 그러니까요. 정확하게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농담삼아 부채 도사한테 물어보라 이러는데 우리나라 환율의 그동안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추론을 할 수가 있죠. 예. 우리나라의 최고 환율이 금융이 오늘날 같은 시스템을 갖춘 이후에 비교한다면 IMF 당시에 1,800원대 후반까지 갔었습니다. 그랬었죠. 현재 1,300원 선이니까요. 그 당시보다는 뭐 아직 그 환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예. 또 2008년도, 9년도 미국이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맞아서 그때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했을 때도 환율이 1,500원 선을 뚫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뭐 환율은 1,400원, 1,500원 언제든지 뚫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1,500원대까지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뭐 현재와 같은 경제 상황이 특별히 개선되지 않는다면 저는 1,500원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미국이 금리를 9월 달에만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그 다음 달부터는 조금 금리 인상폭을 좀 낮출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변수가 유럽입니다. 유럽이 금리를 이번 주말에도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유럽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 미국과의 균형을 이뤄서 미국 달러 인덱스 환율이 좀 안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물가 이런 여러 가지를 동시 변수로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환율이 언제 얼마만큼 오르다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추정할 수는 있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추이를 좀 시켜보겠고요. 자, 부동산 시장의 뇌관이었죠. 종부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안 통과되면 오는 11월 말에 종부세 고지분 나오는데 그때부터 완화 혜택이 적용이 되는 거죠? 예, 종부세는 이제 11월 말까지 고지서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요, 이 종부세는 신고 납부가 원칙이기 때문에 정부가 고지서 보내는 거 별 의미가 없고요. 본인이 내야 되는데 법상 내는 기간이 12월 1일부터 1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금액이 적지 않은 만큼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딱 같은데요. 보름이군요, 시효 기간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특히 또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 이 특례 기준 예. 이 부분은 전혀 종부세 법안에 소위도 통과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변화가 일체 없고요. 변화가 있는 것은 딱 세 가지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이었는데 주택을 이사를 가기 위해서 다른 주택을 사서 현 주택을 팔려고 그러는데 급히 안 팔린다. 이런 일시적 이주택자에 대해서 일정 기간 그다음에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 전액 받은 게 아니라 상속 지분 40% 이상을 이하를 받은 사람. 그다음에 또 시골에 그 군 읍면 단위의 시골에 아주 저가의 주택을 가지고 예.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한해서 한 채 더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가구 2주택으로 시골 주택은 거기서 계산을 하지 않는다. 요 세 가지가 소위를 통과했고 오늘 오후에 본회의에 일단 상정이 됩니다. 여야 합의를 네. 한 만큼 이 대목은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종부세 부과 기준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선, 이건 뭐 여야가 조금 이견이 있었죠. 14억에서 이제 12억 절충하자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건 11억에서 이제 뭐 밀어나지 않고 있고 네. 야당 쪽에서 이 처리는 오늘 이제 사실상 무산된 건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건지 좀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 법이 그러니까 종부세의 과세 기준을 사실상 11억에서 14억으로 올리는 거죠. 예. 14억 이하면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내도록 해주겠다라는 법이에요. 정부는 이것을 하겠다라고 고시를 했고 많은 사람들 또 기업들은 여기에 따라서 어떤 세금 대책을 세웠을 거란 말이죠. 기대를 했겠죠. 예, 그렇죠. 또 거기도 집도 팔고 사기도 하고 예. 그랬는데 이게 뭐 특별한 심의 과정도 없이 일단 무산이 되는데 완전히 무산된 것도 아니고 합의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기로 한다. 이렇게 또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시중에서는 불확실성이 어떤 경제 행동을 막는 아주 암적인 요소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든 하지 않든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특히 문제가 된 게 부부 공동으로 좀 명의를 분할해 놓은 분들. 예.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서 부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합산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거기에 대해서 합산과세 신청을 9월 말까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10월 달 가서 법이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부부 합산 신청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아노미 현상까지 그러니까요. 빚어진다. 그런 면에서 과세 당국이나 국회에서도 어떤 방향이든 정확하게 좀 그 결정을 해주는 것이 시장의 불확실성이나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협의를 한다고 했으면 지금이라도 협의 속도를 좀 빨리 당겼으면 그러니까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끝으로 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한국의 노인 부양률이 세계 최고 순에 다다를 것이라는 이 전망이 나오면서 현행 65세인 노용 연령 기준을 이걸 KDI가 좀 조정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건데 노인 연령이 상향 조정이 되면은 경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긴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이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현재 수급 개시 시점이 65세부터 시작이 예. 되거든요. 그런데 그 KDI 주장대로 앞으로 70세까지 만약에 올리게 되면 국민연금을 그만큼 지급액이 훨씬 더 줄어드는 것이게 되죠. 현재 지금 저출산 노령화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국가적인 보호를 받아야 될 실버 계층들은 급속히 늘어나는데 그 부담금을 내야 될 청년층, 일하는 층은 오히려 인구가 줄고 있다. 이 대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인구를 노령 인구,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인구를 좀 뒤로 늦추면은 우리 국가의 건전도가 훨씬 더 개선될 수 있다. 이것은 그 실제 금액 면에서도 많이 줄어들지만 예. 국제신용평가 회사에서 한국의 국가 경제 건전도를 평가할 때도 노인 인구를 만약에 KDI 주장대로 70세로 옮겨 놓으면 예. 한국은 상당히 우량한 국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노령 인구를 70세로 올려놓으면 기업에서 또 퇴직의 문제, 노사 문제, 또 젊은 층 그 취업 문제 이런 문제들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제기될 수 있어서 그리고 쉽지는 않은 과제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